결국은 뭐 조선 총독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고대 식민지론을 자기들이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많은 적합한 조건은 반드시 북한 평양 지역이 돼야 됩니다. 대동강 지역으로 심어놔야 어느 면에서 보면 북쪽 자체가 이제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리 되는데 수많은 낭낭을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역사의 사료, 1차 사료를 찾아봐야 된다. 1차 사료를 찾아보면 낭낭군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다. 학자로 말한다면 고고학적으로 말한다면 문헌이 1차 문헌이 낭낭군이 말 그대로 요동 쪽에 있었다고 다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평양에 있었다는 자체는 이거는 저는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 봅니다. 예, 핵심적인 논리가 그 당군을 제거하면서 결국 이제 일본의 아류 문화로서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논리는 그거고 보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고고학을 제일 많이 연구한 데는 어디냐? 어느 면에서 보면 북한 학자들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 벌써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북한의 입장은 한사군 낭낭군은 없었다. 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한에서 직접 발굴도 안 한 분들이 속된 말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한나라한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어폐가 있고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밝혀진다면 그 북쪽의 그 한사군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남쪽의 임나 일본부 문제까지도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아주 말끔하게 해결될 것 연구를 같다는 계속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그 당군 조선이 강력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당군 조선이 갖고 있는 문화가 당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구려나 백제, 신라, 가야도 이 당군 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정확하게 말 그대로 뿌리는 결국은 이제 고조선, 당군 조선으로부터 그 문화가 전수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 이와 관련된 뭐 자료가 그 동광에 어디 뭐 개통도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들었습니다만. 예. 제가 이 자료를 찾아내 가지고 온라인에 띄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자료는 이제 동광지 12호 1927년 4월 1일자 자료입니다. 이능화 씨가 이제 이 자료를 말 그대로 이제 틀을 이렇게 말 그대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표. 이 도표 하나 속에 우리 역사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이능화 선생 보니까 이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가지고 참 지금도 뭐 말 그대로 참 오명을 그런 걸 남기고 있는데 환단국에 있는 내용을 다 적어놔 버렸어요. 이걸 보고 나서 야, 그 또 놀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또 자세히 역사를 알았던 인물이 있구나. 이 내용을 봤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한국사의 출발, 우리 역사의 출발을 틀림없이 여기는 뭐냐면 이제 황국 배달, 쉽게 말하면 황국 배달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맥맥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출발이 황국 배달 조선을 거치면서 역사가 출발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여기 또 연결되어 있냐면 이 문화가 또 놀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한국사에 바로 잡히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여사죠. 제가 기억하는 부여사는 부여의 영고제도 있었다. 이거밖에 지금 머리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부여의 왕이 이름 몇몇 기억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보면서 강개투항 비문에 북부여가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 보면 뭐 유사 보면 동부여가 나오는데 북부여 동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말을 안 하고 보면 국사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제 대일항쟁기 자료를 보니까 이능화 선생이 뭐냐면 우리 역사가 황국 배달 고조선을 거쳐서 그 번맥이 어디로 가느냐면 맥이 북부여 동부여를 간다고 기술해 놨습니다. 북부여 동부여. 참 이거는 너무 놀랐거든요. 이 북부여 지금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게 해놨는데 이분이 딱 정해놓은 게 뭐냐면 이 고구려 쉽게 말하면 고구려 백제 이전의 나라의 모체가 뭐냐면 바로 북부여다. 북부였고 거기서 분가된 것이 동부여인데 또 하나가 충격적인 것이 이겁니다. 고조선에서 쉽게 말하면 벌려 적었던 나라가 있다. 민족이 있다. 소수민족. 민족이 있었는데 그 국가를 또 정해놨는데 이거는 최근에 어떤 분이 발표했냐면 전 금융위원장을 하셨던 김석동
그분께서 최근에 북방민족사 책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 두꺼운 걸 봤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보면요. 이 내용이. 문제는 이 내용이 도표의 내용이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숙신, 음루, 발해, 금나라, 청나라, 흉노 그리고 뭐 선비족이라든지 요나라 이 모든 대부분 이 나라가 어디서 벌려나갔냐 고조선에서 벌려나가는 북이라고 이게 이때 이는 오랑캐이자가 아니죠. 보면 북쪽의 동이족이죠. 북이래 해가지고 이 종족이 전부 다 고조선하고 관련된 종족으로 이렇게 기술해놨습니다. 이거는 요즘 말하는 김성동 씨의 북방민족사의 그대로 내용이고요. 어느 보면 한당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그 동부여 북부에서 그 다음에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고구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뭘 보여드리냐면 정고대방이라는 책을 보여드렸는데 거기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구려 백제 일대 시조가 누구냐 대부분 질문하면 고구려는 누굽니까? 고구려 하면 고주몽이래 하고 백제를 하면 뭐 백제에서 보면 온조 뭐 비료 온조라고 해놨죠.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제시했던 정고대방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해놨냐 아닙니다. 고구려 백제 일대 시조를 햇못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능화 씨의 자료에는 그것이 북부여 동부여가 고구려로 맥을 이었다고. 그 맥이 나중에 쭉 전개되면서 이 조선까지 오는데 보면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순임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순임금은 누구냐면 바로 동이족이다. 예. 순임금도 이 우리 역사에서 때 우리 맥락 중에 뭐냐 동이계리라는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한 내용을 하면 이거는 어느서 보면 역사 강의 전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쉽게 말한다면 이런 맥이 그 시대까지 1927년 자료까지 우리 역사의 맥이 살아 있었다는 거. 그 자료가 이 한 장에 다 드러납니다. 예, 놀랍네요. 뭐 그 중에서도 그 금나라하고 청나라까지 이제 그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예. 이거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이제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족보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나라, 청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보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금나라는 금나라 역사책인 금사에 보면 자기들 뿌리를 김한보라고 실제로 써놨습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뭐 신라 사람 김한보면 고려 사람이라고 표현해놨는데 결국은 이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 그 나라라 해가지고 금나라고 그 금나라의 나중에 후계에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그 금을 청으로 바꿨다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즘은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것은 금나라, 청나라는 이제 우리 종족이고 어느 면에서 보면 김씨들하고 대단히 가까운 나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런 내용이 공개된 거고요. 여기 자료는 대량전기 때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금나라, 청나라도 결국은 우리의 족속의 나라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사에 보면 여기 언급됐던 흉노라든지 금나라, 청나라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다 지금도 한국사에서는 오랑캐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역사가 살아있을 때의 자료는 뭐냐? 오랑캐가 아니고 우리 종족의 역사라고 틀림없이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중국이 사실 그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북공정의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청나라가 확보했던 어떤 그 지역, 그 영토,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자국의 어떤 영토로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중국도 이제 동북공정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중국의 역사관은 다 깨놓고 쉽게 말한다면 한족 중심의 황하 문명권이 네. 중화 역사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이 이제 동북공정을 하면서 다 두 가지를 다 어느 서 중국은 포기를 하고 다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받아들였고요. 특히 이제 금나라, 청나라도 보면 지금 북경에 보면 천단이라든지 있었는데 동북공정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중국에서 그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말 그대로 오랑캐 문화라고 해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인정을 안 했는데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제 그 청나라도 자기들이 오랑캐라 불렀던 그 나라가 이제는 중화민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이 역사관을 가지고 더욱더 아마 이제 우리 한국사로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관이 빨리 정립되어 있어야만 거기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여기에 넉넉고 있다가는
역논리에 걸려가지고 속된 말로 중국이 말하는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한국사는 뭐다? 중국사라는 그런 논리에 우리는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당히 시급한 그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 동북공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단군조선이라든가 고구려, 발해에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그 이 백제사까지도 자국의 어떤 그 역사에 편입시켰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동북공정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자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그 중에 참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국민들도 이제 대부분 모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북공정하면 중국이 이제 고구려 아니면 발해 역사를 뭐 말 그대로 왜곡했다. 이 정도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지식인들 또 사회 지도층들도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중국은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사까지 이제 중국사로 편입이 끝난 걸로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위기가 왔다는 내용이 옛날 중앙일보라든지 아주 큰 신문에 많이 실렸고요. 하지만 그런 신문이 나오더라도 한 며칠 되면 잊혀져 버린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요즘 그 중국이 발표하면서 이 백제까지 왜 자기들 역사로 가져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 가보시면 한성 백제박물관이 버젓이 있고 거기에 연구원들이 붙어서 백제사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백제의 중심은 우리 한반도라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번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백제를 중국사로 가져갔거든요. 이거는 뭐냐? 중국 입장에서 다른 논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논리는 뭐냐? 결국은 사료적 문제겠죠 보면요. 중국의 고대 사설을 보면 백제가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지역은 한반도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 그런 역사가 백제사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기록이 중국사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국사를 배웠지만도 백제가 중국 대륙을 경영했다는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 대륙의 경영에 대한 기록이 중국 역사책에 너무 많이 나오고 백제의 출발점의 역사도 중국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아주 마음 놓고 중국의 백제도 중국사에서 중국사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역사관이 잘못됐다면 우리나라 백제를 연구한 분들이 나서가지고 성토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분도 나서가지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참 씁쓸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륙 백제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논리에 의하면 중국이 대륙 백제를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논리가 충분하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오늘 오늘 대담을 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예. 야, 이거는 뭐 백제의 태수 이름까지 등장하는 사료가 이렇게 중국 사료에 다 살아 있는데 예. 이 백제가 한반도에서 여기 있다가 의자왕 때 망했다. 조그만 소국으로서 이게 어느 뭐 학자라 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1차 사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왜 이 많은 사서가 있는데도 백제에 대해서 백제가 대륙으로 진출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말을 못하느냐. 그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딱 한마디. 이는 반도사관이다. 반도사관의 틀 속에서 도저히 이게 벗어날 수 없게끔 지금 뭡니까 보면 우리 역사의 틀은 만들어 짜여져 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도 왜 이 자료를 부정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료를 써놨겠습니까?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는 거. 자기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중국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백제사를 중국사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또 우리 국민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다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예, 아주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울분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문헌 자료들뿐만이 아니고 어떤 백제가 대륙과 연관이 돼 있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유적이나 유물이나 어떤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많죠 보면요. 많고 실제로 유물을 만져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자주 가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최근에도 이제 만난 분 중에 유물을 직접 다루는 분인데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국의 대륙을 해안가를 쭉 다니다 보니까
참 뭐냐면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이 발굴이 많이 되는 걸 박물관에서 보는데 가서 보고 하는 말이 그러란 거예요. 저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저 백제 유물 전시관에 있는 게 왜 중국의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 그 박물관에 다 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분이 의문점을 가졌답니다. 왜 우리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유물이 중국 해안가 지역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백제설을 이야기하면서 백제 22담로, 백제가 다스렸던 22개의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대부분이 중국 해안가 지역에 있는 걸로 여기에 옛날 중국의 사서에 나온다니까 그분이 그때 박수를 치면서 아 그래서 그 유물이 거기 있었구나를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내용 백제가 실제로 이제 중국 대륙을 경영했다는 기록은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문헌학적으로는 반드시 나옵니다. 태수 이름까지 등장을 하니까요. 어느 지역에 누구 태수가 있었다는까지도 백제 그런 기록이 있고 특히 이제 지도를 본다면 그 이제 백제가 그 22담로를 다스릴 때 그 담로제도 그 유명한 그 담로 이제 하나의 쉽게 말하면 제후조 보면 제후 차원에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건데 그런 용어가 지금도 살아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에 가면 그대로 백제의 언어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담로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용어가 살아 있고 그러니까 유물뿐만 아니라 용어도 살아 있는 그 지금 문화 백제는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 있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땅 가보면 더 이제 그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문헌뿐만이 아니고 뭐 유물, 유적 그런 그 명칭들도 그 뭐 있었다니까 사실 그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허황된 이야기다. 라고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를 하는 이유 아까 뭐 잠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제 그런 그 반박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요? 결국은 뭐 참 이건 역사를 이야기하면 항상 반대 급부에 있는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뭐 우리 역사를 조금만 강조하면 민족주의다. 뭐 자긍심을 도취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역사의 논리를 비약을 시킨다. 근데 문제는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뿌리는 결국 조선 총독부 식민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는 보잘것없고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역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역사는 이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백제가 대륙을 갖다 과연 가능할까? 아마 그분들이 내리는 그 속에서 의문점을 가지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역사의 사료라든지 유물 남경박물관의 양나라 직공도라든지 거기 보면 백제가 22개의 담로가 있었다는 기록 다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외국의 기록에 다 나오는데도 또 어디까지 있냐면 그 홍콩에서 약 570km 떨어져 있는 광서 장족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냐 백제허라는 거. 그 버스 이름은 백제버스입니다. 백제버스. 학교 이름은 백제중학교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 지역은 그대로 다 지금도 남아있고 또 사진이 뭐냐면 거기는 부뚜막이 있는데 한국식 부뚜막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위딜방아가 나와요. 위딜방아. 위딜방아를 보니까 위딜방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위딜방아는 뭐냐면 다리를 넣었다 놨다 찍는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딜방아는 쭉 나가다가 끝이 Y자가 있고 일자형이 있는데 이 일자형은 뭐냐면 주로 전라도에서 백제에서 쓰는 디딜방아가 일자형 방아입니다. 위딜방아입니다. Y자형은 경상도라든지 다른 지방에 쓰는데 이쪽 지역에서 나온 외딜방아 사진을 제가 딱 보니까 야, 이 전라도 백제 건데. 근데 그 외딜방아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대마도 갔을 때 대마도 길에 그 백제 외딜방아가 놓여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또 봤습니다. 그런 유물이라든지 지금 지명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사료적 가치하고 유물 그리고 지금 현실까지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백제가 중국의 역사에 영향이 없었다, 진출 안 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억지라고 봅니다. 억지.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중국 그 윈난성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장족의 문화라든가 거기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데 문화를 한번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아까 그 방아라든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모습이 우리가 한국 농촌에서 옛날에 봤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또 그쪽에도 그렇게 또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백제사를 탈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 충청도와 이 반도 내 이제 한반도 내 충청도와 전라도까지도 아마 영향력을 논리로 말한다면 어느 에서 보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의 가축장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서로 자기 고대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아마 두 나라의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제 그 우리 민족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 가지고 조작한 것이 사실 그것뿐만은 아니죠. 그 뭐 왕함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려의 국경선까지도 뭐 조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먼저 왕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신의 이제 정보까지도 발표됐는데 문제는 그 지금 고고학적 발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 중에 이제 왕금성 문제인데 조선 총독부 자료를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거의 100%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기자조선이 형성되고 기자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이만조선이다. 그리고 이만조선이 망하고 들어선 그 자리에 한사군 낭랑에 들어섰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대동강변 평양 쪽이라는 쪽에 그 논리가 이 책에 이 일제시대 때 속된 말로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이게 심어줬던 고대사 그 바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선은 등식이거든요. 기자조선, 이만조선, 낭랑은 평양의 대동강에 있었다고 이렇게 틀림없이 이거는 말 그대로 망고 불변의 우리 역사의 고대사의 틀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아야 될 그 틀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틀이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영남대 정인성 교수님이 이 고고학의 이제 고고학의 대가인데 고고학을 연구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아마 이런 쪽의 역사관에서 동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수년 동안 생을 바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고학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등식의 원리에 있던 기자조선과 이만조선 그 낭랑에 이야기했던 그 왕금성의 위치가 도대체 어딘지냐. 이것을 평생 연구했는데 결론이 뭘 했느냐. 너무 충격적입니다. 바뀌지 않아야 될 등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동강 평행이라고 틀림없이 못 잡아놓고 지금까지 74년, 75년 조선 총독부부터 내려왔죠. 그 역사관이 이번에 정인성 교수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 왕엄성의 위치는 요동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페이스북에 정인성 교수님이 또 뭘 했느냐. 자꾸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가 봅니다. 원래 평양인 것처럼 아마 주변에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정인성 교수님 페이스북에 뭐랬냐. 아주 냉정하게 정인성 교수님 이래 했습니다. 그 요동은 왕금성은 틀림없이 지금 평양이 아니라 요동이다. 내가 다시 못 박는다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동안 그렇게 한국의 역사의 출발점인 중국의 식민지 논리 속에 기자 이만 낭랑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왕금성이 결국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역사책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논리가 이번에 발표돼 가지고 지금까지 고대사 충격을 많이 이제 몰고 오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그 이 반도사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일본이 일제가 손을 이렇게 대었다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국경선 문제입니다. 국경선을 조작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최근에 수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고려 국경 문제인데 그 고려 국경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대입 시험 칠 때 열심히 외웠던 그 압록강에서 그게 속된 말로 고려의 국경선이 아니라 원래 압록강은 저 위쪽에 있는 그 압록의 녹자는 원래 물수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사변의 녹을 쓰고 있는데 원래 압록강은 물수변의 압록강이라 가지고 저 위쪽 요동을 넘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원래 그것이 고려의 국경선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일제시대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그 국경선이 지금 완전히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너무나 좁아진 위치 속에서 지금 고려의 국경선이 표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듣던 천령의 위치 지금도 한국 교과서를 보면 천령이 지금 한반도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것도 참 기가 찬 게 뭐냐면, 야, 유물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현장을 가서 주장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게 여기거든요. 뭐냐면 천령의 위치가 우리는 항상 뭐냐면 천령 위를 걷는 구로마 나중에 뭐 인계신 처수에 뭐 뿌리 본다들의 그 시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그 천령이 한반도의 천령이라고 열심히 해왔는데 실제 중국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그 천령시가 인구 300만의 도시가 천령시가 지금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지금은 중국 땅이죠. 그렇게 천령시가 인구 300만의 도시가 있는데도 왜 한국 사회는 천령을 한반도로 지금 자꾸 가르치느냐. 이게 참 이런 게 개탄할 내용. 이게 뭐냐. 현장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보군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국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어 있냐면 위화도 위치까지도 조작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화도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조선의 국경사도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일본의 손에 의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조선 총독부가 저렇게 고려 국경이라든지 조선의 국경을 조작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서 왔을까를 추적을 해보니까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도 그 자료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자료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했다. 누구였느냐, 조선의 유학자들, 언어에서 보면 지금으로 하는 친중, 완전 친중에서 또 극우 친중적으로 그런 학자들, 사대주의 학자들이 역사를 썼는데 역사관에 대한 서술 기록이 뭐냐면 지금의 조선 총독부가 왜곡할 수 있는 고려 국경, 조선의 국경이라는 위화도 위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배경의 실마리를 유학자들이 제공했고 조선 총독부는 그것을 아주 가져가 100% 그걸 활용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고대사의 국경의 위치를 바꿔버렸다는 거. 이것이 현실적 이번에 연구 결과물로 드러났습니다. 예. 백제와 뭐 왕함성 그리고 그 고려와 심지어 이제 조선의 어떤 뭐 국경선 문제까지도 이제 뭐 새롭게 다 조명이 된다니 참 많이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는 뭐 교육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한반도 안에 있다. 이 한반도 안에서 있는 것으로 거의 뭐 상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뭐 그렇게 배워왔던 게 어떻게 본다면은 야 이게 지금 역사를 진짜로 잘못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뭐 듭니다. 특히 뭐 이러한 것들이 조선사 편수회 막 그쪽에 의해서 이 왜곡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조선사 편수에서 처음에 이 기획을 할 단계부터 이 사람들이 조선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계획이 원래 조선 반도사, 반도사. 아예 막 반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을 딱 갖고 여기에 한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명확히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박스 처리해 놓고 아예 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역사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는 게 참 뭐 통탄스럽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를 조작한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앞으로 야기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왜 저렇게 역사 왜곡을 할까? 그러면 반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다 말겠지.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하는 거 뭐 자기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느냐. 저 뭐 역사는 그냥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리 역사 왜곡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럼 뭐 별 이득이 안 될 거라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지금 한중일의 역사 전쟁의 내막을 보면 결국 미래를 위한 어느 대비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배경으로서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강대국도 관여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논리는 역사 논리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는 거고요. 그런 논리를 심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대단히 부단히 언어에서 보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역사 왜곡에 들어서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의 분위기는 역사 전쟁을 넘어서 가지고 앞으로 영토 전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한반도 북쪽을 북한의 영역이라고 아예 표시가 하는 지도가 이제 떠돌기 시작했고 고대사에 중국의 영토라고 아예 색자체가 이제 뭐 그리 나가는 데가 있고 일본은 거기에 맞서 가지고 임나 일본부 독도는 이제 약간 뒤로 문제를 이제 아예 이제 독도는 올해부터 자기들 역사라고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이 책에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임나 일본부입니다. 영어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일본에서는 임나 일본부 포기했다고. 저는 참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안타까워. 왜 일본에 가봤냐? 일본 책이라도 한 권이나 보고 그런 말을 하냐?
다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천안가에 대한 소개책에도 보면 뭐냐, 임나일본부가 지금도 살아서 속된 말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여기에 통치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에서도 그걸 풀이해가지고 싣고 있고. 근데 지금 일본은 그런 논리 속에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권을 시키면 역사적 영향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두 나라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저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국, 중국과 일본의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외교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뭐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뭐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 미래학이다. 과거의 어떤 사실만을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역사라는 것은 현재를 결정짓고 또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의 한국인의 입장에, 순수한 한국인 입장에서 역사를 정립하고 또 불의에 분노하고, 이거는 언어에서 보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내 후손들 또 한국인을 위해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우리 역사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역사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사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는 나서서 반드시 고쳐야 될 거라 봅니다. 어떤 분은 이걸 학자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평생을 역사 투쟁을 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학자한테 기대면 안 된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때다. 도저히 이제 시간이 70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역사를 왜 지금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냐? 이는 완전히 카르텔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카르텔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바로잡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역사 이제 대담 속에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역사는 어느 순간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논해야 되고 정립해야 될 것이,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은 저는 역사가 아니라 봅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K, 우리 이제 한류 문화, 전 세계에 우리가 보급해야 될 한류 문화도 그런 바탕 속에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보급이 돼야 되지, 우리가 정체성을 잃은 그 상태에서 이 문화는 가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는 어느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특정 사람들이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하나만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역사를 집에서 사료를 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열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 역사 광복, 올바른 역사 정립에 다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사랑의 이완영 상임본부장님을 모시고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기 이전에 그 역사의 참모습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우리의 그 역사가 어느 만큼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지사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참역사, 이 참역사를 밝히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우리 참역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한사랑에서 펼치고 있는 한민족 역사찾기 운동이 전 지구촌에 들불처럼 퍼져나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진짜 모든 세계가 이 참된 역사를 알 수 있는 뭐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